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시절에 철거민과 몸싸움하고 장애인을 쫓아내고 겨울철에 전기 끊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입으로 옮길 수 없는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라고 먼저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 철거민한테는 내가 폭행을 당한 거다. 그리고 논란이 된 영상은 잘라 붙인 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말로 진짜로 네거티브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다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토론 등등에서는 형수 욕설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오고 갔죠. 이번에는 성남시장 때 일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원래 있었던 일이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치지 않은 걸까요, 교수님? 같은 문제도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죠.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이든 뭐 어떤 단체장을 하게 되면 오래된 그 민원인들과의 트러블이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의 문제니까 저는 뭐 얼마든지 이런 논란을 갖다가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이것이 악성 민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단체장일 때도 그랬는데 그럼 대통령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건 너무나 저는 뭐 검증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네. 다만 제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낙연 후보도 도지사를 했잖아요. 국무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그런 악성 민원을 민원인과의 트러블이 생겼던 적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대처하니까 잘 풀리더라.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후보님 인성이 왜 그러세요라고 이렇게 뭐 철거민하고 싸우고 뭐 쫓아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의도 자체가 다른 거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 국정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함께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검증이고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묻는 거는 이거는 네거티브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환영했지만 거기에 화답을 하고 토론의 질을 한 단계 높이려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민원인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반대 세력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것을 이낙연 대표가 품격 있게 얘기했다면 네. 아마도 그것이 자신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을 텐데 그때 왜 싸웠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저는 이거는 이낙연 후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모범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다시 네거티브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효과도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처음도 아니고 네. 이미 오랫동안 뭐 선거에서 나왔던 이것도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다지 이렇게 크게 뭐 판을 흔들 만한 네. 그런 뭐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무엇이 검증이고 무엇이 네거티브인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반대자의 의견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마구 그냥 탱크식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공격한 것 같은데 치명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약자를 챙기는 문제 이거는 이제 우리 정치권이 당연히 떠안아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책무이죠. 그런데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조금 더 나은 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정책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게 만드는가. 뭐 이런 것이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챙길 수 있는 일들이고 과정이겠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순순히 지도자가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지금처럼 뭐 민원인과의 문제, 좀 악성 민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지나치게 소소한 이슈를 마치 침소봉대에서 이 사람의 인성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성이 다분한 공격은 네. 이거는 검증이 아니죠. 이건 네거티브죠. 철거민과 몸싸움을 했다? 뭐 아니면 장애인을 내쫓았다? 이건 사실은 그 어떤 특정 언론 매체가 보도는 했었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 뭐 선후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탱크라고 묘사를 했습니다만 이 탱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1980년대를 지나오면서 마치 이제 군부 시대의 그런 아주 독재 스타일의 어떤 모습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미지를 프레임을 좀 더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일의 속도와 추진력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추진력 때문에 오히려 약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오히려 추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약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우리 사회에 다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정치권에서는 뭐 화합한다, 조정한다 라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차일 필 시간을 미루는 거 하면 아니면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면 입법안 자체가 누더기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본질적으로 어떤 혜택이라든가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데 실패한 이런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이재명처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이낙연 후보의 공격 포인트라는 것은 효과가 없이 오히려 후발 주자가 네거티브를 통해서 뭔가 좀 역전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좀 주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있었던 공방에 대해서 두 분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영화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부분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기생충 영화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를 감상하는 이선균 그리고 비가 그대로 쏟아지는 반 지하에 살고 있는 송강호에게 똑같이 8만 원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 돈을 모아서 송강호의 집을 더 좋게 해주는 게 좋은가? 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물어봤고요. 이재명 지사,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이선균이 세금을 안 낼 것이다 라고 역시 또 받아쳤는데 기본소득과 관련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공약은 연 기본소득 100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8만 원인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 기생충까지 비유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인데 이 부분 기생충과 관련된 얘기가 동의를 좀 얻었을까요? 글쎄요, 뭐 별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생충은 어쨌든 극적 요소를 가미한 영화의 소재였습니다. 자, 여기 송강호의 가족과 이선균의 가족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대단히 좀 약간 유치한 정도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국민 기본소득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처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접근해 가야지 네. 이것을 단순히 영화의 한 소재를 짝딱 잘라서 그걸로 케이스로 들어갔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8만 원 줄 거냐 아니면 덜 줄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런 매우 지연 말단의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반지하에 살든 아니면 호화 주택에 살든 그들의 꿈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다 대부분 나름의 최상의 꿈이라는 걸 키워갑니다. 그리고 더 잘 살고 또 더 행복해지고 싶은 꿈은 누구나 다 갖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이 작든 크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 잘 살고 싶은 욕망, 또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 이것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은 불변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기본소득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소득은 복지와 재정의 대개혁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줄줄 새는 재정을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너무 방만한 복지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바꿀 것인가의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가 안 된다 혹은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진 자를 위한 혹은 갖지 못한 자를 위한 편애나 아니면 잘못된 정책을 펼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고만 본다면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차라리 접근을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고 가능하면 어떤 부분이 틀린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접근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이 함께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방금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가 내건 공약인 이 기본소득은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 다른 주자들도 모두 재정 등등을 들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에 담긴 메시지가 이재명 지사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이번 3차 TV 토론에서 기생충의 이선균, 송강호 논쟁을 보면서요. 네. 굉장히 민주당이 도대체 10년 동안 나아지는 게 없다. 발전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선별, 보편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핵심이 뭐였냐? 소위 말해서 이건희 손자한테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선균, 송강호 논쟁 보면 거기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 구조가 똑같아요. 자, 10년 동안 무상급식을 시도했고요. 수많은 보편복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보편복지를 이런 거를 했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보편복지 왜 했습니까? 공동체의 선순환을 위해서 보편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비용은 요만큼이 들었다. 그러면 다른 복지도 보편으로 가야 되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효과적인 거는 이런 거고 만약에 필요가 있다면 그럼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우선순위는 어디다가 둘 거냐? 비판하는 사람도 옹호하는 사람도 보편복지를 갖다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는 돼야지 네. 국민들이 공감하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희 손자 밥 줄 거냐 말 거냐 뭐 송강호하고 이선균의 중에 누가 둘 다 8만 원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1차원적인 논쟁은 10년 전에 끝냈어야 될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이번 3차 TV 토론에 정책 토론이 된 건 좋지만 국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보편 선별 복지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체감을 했는데 왜 정치인들은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은 예산이 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복지 시스템 연계까지도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 당위성만 놓고 싸우는 이런 네. 1차원적인 논쟁은 좀 민주당 토론이 국민들의 시선을 더 뺏어 올려면 1차원적인 토론 가지고는 안 된다. 다음에는 더 준비해서 나오시라.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나마 네거티브 아니고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했지만 일이 10년 전에 이미 논의가 다 끝난 것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 너무 1차원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는요. 통일, 외교, 안보 이슈를 다루는 자리였는데 여기와 관련해 나온 발언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나온 질문들입니다. 일본 통인데 총리를 할 때 일본 한번 가지 않았다. 경중 완급 잘못한 게 아니냐. 또한 아베 총리 만났을 때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제 역할을 강조할 때 이것을 반대했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지일파, 친일통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역할을 못했다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싶어요. 네. 정세균 후보는 직전 국무총리였습니다. 본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 본인 장관이었어요. 그럼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한일 관계 부분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반감이 기조에 깔려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징용공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 뭐 오염수 논란, 그다음에 지소미아 논란, 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수출 금지 논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자신이 총리였고 자신이 장관이었을 때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지일파라고 알려진 총리 시절에 어떻게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냐? 왜 일본 한 번도 못 갔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네.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풀어가겠다가 돼야 되지. 어떻게 과거에 못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네. 좀 그런 점에서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책 토론이란 자리가 공격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함께 어떠한 정책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쏟아진 질문 가운데 일부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철회를 주장했다, 즉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7년 당시에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뭐라는 거냐라고 이낙연 대표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도쿄올림픽 보이콧하자라고 얘기했었다. 외교 문제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기네들 영토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보이콧하자라는 얘기는 여러 명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사드 말 바꾸기 문제는 사실은 말을 바꿨다. 이 부분은 좀 중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아닙니다. 네. 사드를 둘러싸고 말을 바꿨는가,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논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을 바꾼다는 것은 상황이 바뀐 거에 대한 여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 과거 전남지사의 도지사 시절에 이낙연 지금 후보가 취하려고 했던 지역 정책과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에 전남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같을 수 있는가? 그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만큼 바뀌었죠. 전남도의 수장에서 전체 국무를 총괄하는 총리의 입장이 된다 그러면 상황이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과 스탠스가 다소 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성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사드 배치 관련된 문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국익과 관련돼서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도발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비등할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조금 좀 유연하다가 나중에 좀 완강한 입장을 좀 취하는 이런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정부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선택했을 때 국익의 문제에서 정무적, 정치적, 전략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뒤늦게 그때 말을 당신이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또 다시 지역적으로 논란을 지금 재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미 이제 사드는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나 철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보다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중국과 북한 관계를 어떻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활한 관계 속에서 사드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집권을 하는 세력의 숙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문제를 얘기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도쿄올림픽 보이콧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약간씩 말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좀 즉흥적인 거 아니냐 아니면 원칙과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으로 이런 사안을 던져놓고 이 사안을 선거의 주요 아젠다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야당과 토론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텐데 시류에 편승하거나 즉흥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자기의 입장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건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해서 시인을 해야지 대충 넘어가고 예를 들면 뭐 오리와 너구리가 있는데 오리 너구리를 합쳐놓은 것도 존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시도는 당내 경선에서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야당과 본질적으로 경선을 치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